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뭐 미세먼지도 많고 이런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모신 선생님은 이 춘천대학 춘천교대 교수님 김정인 교수님이신데요. 이 주제가 굉장히 좀 민감하다고 할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한국 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예. 근간에 굉장히 뭐 치열한 논쟁이라고나 할까요? 거의 뭐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 또 뭐 그게 결국 고등학교의 그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는 문제로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그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공을 하시는 입장에서 예. 그 소외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런 전쟁이 뭔가 일리가 있고 또 꼭 필요한 건가요? 글쎄 물론 그런 역사 전쟁이 저희 나라만 일어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예. 나라의 전례에 비추어 보면 네. 어떤 그 보수 정치와 네. 그 어떤 그 진보 역사라고나 할까? 네. 역사학 전체가 이제 20세기를 넘어오면서 네. 소수자나 이제 다문화 네. 아니면 이제 그 피지배 계급 중심의 어떤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역사 흐름이 그랬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진보 역사라고 한다면 네. 보수 정치와 어떤 진보 역사의 충돌은 네. 뭐 20세기 말 1980년대 90년대부터 네. 일어났던 현상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과연 교학사 교과서 있잖아요. 예. 그것이 그렇도록 위험한 건가요? 거기에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침략이나 시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그런 내용이 미화하는 내용이 그렇게 많나요? 글쎄 그 교과서라고 하는 건 네. 전반적으로 이게 한국사 교과서이기 때문에 네네. 그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그 교육 과정에 따라서 이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이제 근대사, 현대사 부분이 논란이 일어났던 거고 특히 근대사에서 이제 어느 친일적인 서술이 네네. 있었다는 이제 비판이 이제 높았는데요. 네네. 제가 그 쭉 읽어보면 그 친일파들에 대한 우호적인 그 평가들이나 아니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디서 놀랐냐면은 명성황후를 일본인들이 왜 죽였는지를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게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일본인이 왜 명성황후를 죽였는지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생각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 대목이 이제 생각이 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종군 위안부라고 하는 일본군 위안부 네. 문제라든지 이렇게 강제 연행을 쓴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때 때마침 그 교과서가 공개됐을 때 제가 이제 일본 교과서들을 쭉 보고 네.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일본 교과서에 그 강제 동원이나 강제 연행을 그 설명한 부분에 어떤 네. 그 역사 인식 네. 이런 것 때문에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네. 내용을 객관적으로 썼는데 그 밑에 깔린 역사 인식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교학사랑. 그래서 제가 이건 무슨 현상일까? 일본 교과서를 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말이나 표현보다는 어떤 인식의 어떤 그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 속에 네. 어떤 친일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제가 직접 느껴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서술 자체에서 그 용어나 개념으로 그렇게 노골적으로 친일을 미화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교학사 교과서에는 어떤 그렇게 노골적인 친일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뭔가 그런 어떤 그 관점이란 것이 배경에 깔려있던 그런 대목도 좀 있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그 교학서 교과서를 쓰신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금성사를 비롯한 그런 그 기존 교과서들이 뭔가 이게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본다.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나라라든지 또는 모든 것이 또 북한의 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정통성이 빈약하고 그렇게만 이렇게 쓰여져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금성사 교과서 이런 교과서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근데 그 금성 교과서는 네. 그 출판사에서 저자들과 출판사가 자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만든 그 교육 과정을
그대로 네네. 가지고 있어서 정말 아이러니한 그 개인적 경험이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일제시대 민족운동사를 금성사 교과서를 분석을 하면서 네. 너무 그 우익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일제시대 네. 민족운동은 이제 좌익이 주도한 측면도 있는데 네네. 우익 계열 중심으로 이제 그 독립운동사가 서술되어 있다. 네네. 라고 썼는데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막 좌파 교과서라고 하니까 저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김 선생은 우파라고 하는데 왜 다른 사람 나보고 좌파라고 하느냐라고 말했듯이 그 말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에 따랐고 그 검정을 그 교육부가 승인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자체를 그렇게 그 친북 좌파 교과서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 자체가 전 사실 심하게 얘기하면 반체제적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더 왜냐면 체제 안에서 승인받은 교과서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네네. 근데 사실 그 금성사 교과서나 이런 그 기타의 교과서들 비판받게 된 이유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그냥 객관적으로만 서술하려고 했지 그걸 비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 가령 이제 어떤 데서 그 대립 그러니까 갈등 요소가 생기냐면은 남한의 그 독재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할 수가 있죠. 우리 역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이승만이나 그 박정희의 독재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이 들려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의 어떤 그 시스템도 분명히 독재 체제인데 그거를 독재라고 비판하지 않고 그냥 있는 사실대로 그냥 써주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역사냐 또 우리 바깥에 우리 안에 있는 타자죠. 사실 북한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타자에 대한 역사를 서술할 때 어떤 관점에서 서술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사실 녹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보면 형평성이 없는 건 맞죠.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비판의 지점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금승사를 비롯한 그런 기존 교과서들의 또 어떤 그 북한에 대한 서술의 부분은 일정한 그 재검토의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글쎄 그거는 그 금성 교과서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학계에서 북한사를 이해하는 어떤 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예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안에 들어가서 내재적 관점의 서술이 유행을 했었다면 그 내재적 관점의 서술을 가지고 이제 교과서를 쓴 셈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역사학계에서 어떻게 북한사를 서술할 것인가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이 있고 그 논쟁 속에 이제 합의되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교과서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문제를 단순한 교과서를 놓고 벌이는 정치적 싸움이 아니라 학문의 영역에서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 이제 교과서 그걸 다 책임져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결국 우리도 이제 그 젊을 때 민주운동하고 이럴 때 뭐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또 특히 우리나라 항일운동,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공부도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좀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정통성에 대해서 좀 콤플렉스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뭔가 이게 북한은 좀 더 민족적인 그 정통성이 좀 있는 것 같고 남한은 뭐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깔려 있는 그런 점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학계에서는 그런 어떤 입장을 가진 분들이 이제 존재할 수 있는데 이제 교과서를 쓸 때는 상당히 주의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부분들을 그 학자들이 교과서를 쓰긴 하지만 그 자기 입장보다는 어떤 교육과정에 사실 얽매여 있거든요. 사실 이번 역사전쟁에서 그런 교육과정이 뭘 의미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거의 논쟁하지 않았잖아요. 나온 교과서만 가지고 싸웠으니까. 근데 그 교육과정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건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교과서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들어가서 지금 나온 교과서들은 사실 친북좌파라고 하기엔 좀 억울할 정도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사실은 북한을 찬양했던 거는 뭐 금성교과서도 없고요. 실제로는 어떤 정통성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정서가 있더라도 그걸 교과서에 반영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그 서로 양쪽의 주장, 한쪽은 한쪽을 친일파다, 한쪽은 뭐 종북은 뭐다 이렇게 하는 그런 비난들이 좀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둘 다 어떤 교육부의 그 지침의 범위 안에서 쓰여진 교과서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무엇보다 이제 교과서 교과서의 문제는 너무 사실 오류가 많아서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너무 틀려서 계속 그 자료를 조사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가진 상식을 의심해야 할 정도로 다르게 쓰여져 있고 사실은 교육과정을 충분히 그 반영해서 썼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는 사실 사관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오류의 문제가 가장 컸던 거거든요.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뭐 채택률을 낮추게 한 결정적인 이유기도 하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교과서는 시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본의 우파들도 그래도 처음에 중학교부터 진출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돈을 모아서 그 출판사를 만들었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고등학교 교과서를 그렇게 쉽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그게 사실 오류가 많은 내용으로 쓰여져 있고 특히 지금 논쟁이 되진 않았지만 전근대사에서도 오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교과서를 가르친다는 건 시험을 대비해야 되는 고등학생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고 또 교학사라는 그런 대표적인 그 교과서 기업이 거기에 그 같이 그 붙어서 좀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게 이게 자본의 논리보다는 이념의 논리에 그냥 출판사도 넘어간 게 아닌가. 왜 일본으로부터 그런 교훈을 받지 않았을까? 일본 우익들이 교과서를 만들었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그런 이제 지금 기초적인 평가는 그 정도로 말씀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역사 전쟁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어떤 이념 전쟁, 이념 투쟁 예. 또는 뭐 정치 투쟁의 그 연장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예. 예, 지금 학자로서는 이제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지금 어떤 이 정치 투쟁과 이념 투쟁이 이 역사 전쟁으로 이렇게 비화되는 것이 예전에도 항상 이랬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글쎄,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한참 벌어질 때 이게 뭐 조선시대 그 사화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김종직의 사초가 뭐 문제가 됐다 이런 것처럼 뭐 누구 우리 할아버지를 어떻게 잘못 기술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막 죽이고 했던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번 그 역사전쟁 할 때 김종직 그 모사원 알고 있지만 그 사초 때문이었지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예. 근데 제가 항상 이제 조선시대를 이렇게 돌아가서 회고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선시대에는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는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냥 그 역적으로 몰리면 죽어버리는 그렇죠. 그런 상황, 논쟁 뭐 이런 게 불가능한 사회니까 그런 보다는 좀 다른 나라에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살펴보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묘하게 보면은 1980년대에도 미국의 레이건과 이 영국의 대처가 직접 나서서 교과서가 너무 자학사관도 되어 있다, 역사 교과서가. 그래서 그 애국주의 사관에 입각한 교과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직접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역사학계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 이후에 역사학자 학 자체가 이제 그 어떤 그 회의적인 어떤 세계에 대해서 회의하고 성찰하고 비판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소수자 문제나 다문화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너무나 익숙해 있거든요. 근데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거기서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항상 역사학 이길 수밖에 없는 게 교과서를 쓰고 역사학의 연구 성과를 반영한 교과서를 쓰는 건 역사학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논쟁에서 뭐 그냥 논쟁만 하다 말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는데도 그렇게 됐고요. 또 90년대 다시 부시가 또 문제 제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부시 정권에서.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거기서도 보면 뭐 보수하고 진보의 충돌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랬는데 결국 거기서도 뭐 별 보수 정치가 성과가 없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제 교학사 사태에 대해서도 제가 채택률이 낮을 것이라고 다른 사람과 달리 예측을 했던 이유도 그런 다른 나라의 역사를 봤을 때 예상 가능했는데 하도 모든 사람이 지금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당연히 채택률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뭘 크게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채택률이 낮은 걸 보고 이게 그런 어떤
정치와 학문의 싸움이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과서가 정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해도 결국은 만드는 사람은 역사학자니까 네. 그게 쉽지 않은 문제겠구나. 네. 그걸 이제 몰랐던 것 같고요, 보수 쪽에서. 네. 그래서 이제 놀래서 나온 게 이제 국정화 카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러면은 이제 국정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하고 네. 또 이제 아까 그 잠시 말씀하셨지만은 교육부의 그 어떤 지침, 네. 그것도 좀 재검토해야 되겠다. 뭐 이런 네. 얘기 둘 다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제가 그것도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사실 국정교과서를 지금 쓰고 있는 나라는 네. 베트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있고요. 그럼 그다음에 민주주의 나라들이 아닌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지금 푸틴이 이번 올림픽에서 보여준 것처럼 모든 것을 자신의 통치력 강화에 활용하기 때문에. 그쪽은 거의 뭐 파시스트로 가고 예, 있는. 국정이 곧 실시됩니다. 지금 예. 교과서가 준비되고 있고요. 네. 근데 중국은 한때 그 검토했다가 네. 지금 이제 철회한 상태입니다. 네. 자세한 그거 잘 살펴보면은 보통 정치가 그렇게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 특히 이제 사회주의였거나 사회주의 국가인 현재 이 나라에서 쓰고 있는 상당히 후진적인 교과서 채택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박근혜 정부가 쓴다면은 사실 일본도 마음은 국정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도. 그런데 이제 차마 그걸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세세한 지침을 내려서 거의 네. 국정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아예 국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지난번에 그 교과서 채택률이 낮고 그렇게 교육부가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어떤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늘 말씀하신 국격이라는 점에서 보면 굉장히 후진적 형태라고 네. 볼 수 있고요. 네. 역시 지금은 다양한 관점의 역사 교과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가는 건 자유발행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독일인가도 거민정에서 자유발행자로 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해요. 아예 그 시장.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이제 시장에 나온 것 중에 이제 선택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유럽의 전체 분위기도 아마 그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퇴행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교과서에 대해서 세 가지 방식이군요. 네. 하나는 국정 교과서를 아예 딱 하나를 해서 하나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이제 어떤 지침을 줘서 그 범위 안에서 쓰라는 예. 게 있고 아예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렇죠. 어떤 거든지 교과서 선택할 수 있는. 지금 미국 같은 데는 거의 자유발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제 표준서라고 해서 네. 교과서 내용에 담아야 될 내용은 있어서 네. 스스로 책을 발행할 때 교과서를 발행하긴 합니다. 네. 거기 채택하긴 하지만 거의 자유발행에 가깝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정화 얘기하시니까 생각난 게 저희가 다 국정화 세대 아닙니까? 486 세대들이. 근데 국정화로 배워도 대학에 와서 진실을 알게 되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실 국정화 별 효과가 없죠. 오히려 그 때문에 이제 예. 바로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렇죠. 더 배신감을 느끼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제 가버린 그런 면이 있죠. 지금 또 어떻게 보면 뭐 그 현상하고 좀 달리 지금 486 세대 선생님들에게 배운 애들이 또 그걸 뒤집어서 대학 가서는 또 이제 좀 우익적으로 기우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여하튼 뭐 그게 그 뭔가를 교과서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사람의 생각이 그래 딱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이렇게 좀 지난번에 경향신문에 쓰신 글에서는 보면 약간의 그 어떤 그 좀 잡잡한 심정 그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이 학자들이 이제 이런 어떤 그 이렇게 막 싸움이 이렇게 뭐랄까 정치인들처럼 이렇게 막 싸우는데 휘말려 들 수도 없고 그렇죠. 뭐 어디 한참 그 논쟁이 될 때 뭐 나와서 그 싸움에 좀 참여하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많지 않았습니까 혹시? 예, 저도 뭐 정말 계속 그 토론 프로나 이런 데서 나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었는데요. 네, 참 나가기가 그런 게 이 정치 싸움이 돼버렸으니까 권력 게임이 돼버렸으니까 이 권력 게임에 참가하기가 참 민망한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사후적인 평가를 할 때도 굉장히 제가 이제
뭐 신문 기자들하고 인터뷰나 이런 거는 이제 좀 했습니다만 그럴 때도 굉장히 주의를 한 게 이 학자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발언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프로나 이렇게 해서 언쟁을 하게 될 경우에 논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어떤 정체성이 무너질까봐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그런 그렇죠. 게 저도 뭔가 이 그런 토론에서는 이제 서로 주장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서로 해서 막 입장 충돌을 시키려고 보면은 자기 입장이라는 게 딱 하나의 그 틀에 갇히게 돼버리니까 뭐 어떤 입장이냐 어떤 입장이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아 정말 그렇군요. 그래도 선생님들 중에 또 그런 걸 좀 즐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분들 중에는 그 정말 마지못해 나간 분들이 많지 내가 나간다라고 좋아하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뭐 그 백년 전쟁이라는 동영상에 제가 잘 아는 또 존경하는 역사 선생님들 몇 분 나오셔서 발언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근데 그분들도 다 그런 일을 흔쾌히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정말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 백년 전쟁을 봤는데 정말 학자로서 제가 존경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 전체적으로 어떻게 편집이 됐어서 이제 나레이션이 나갔던지 간에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학자로서 자기 영역을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제가 그걸 이제 학생들한테 백년 전쟁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익에서 만든 그것도 같이 생명의 길도 보여줬는데 학생들이 정말 재미있는 건 그 백년 전쟁이 더 신뢰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학자분들이 나와서 인터뷰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알았어요. 사람들은 정치와 학문이 붙을 때 학문에 대한 신뢰도가 그래도 조금 더 높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 내용은 좀 수준이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그걸 보고서 백리전쟁 그걸 보고서 진짜 저 자신이 굉장히 낯이 뜨겁더라고요. 난 뭐 제가 뭐 그 학문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한 세상을 같이 지식인 사회에서 같이 살아온 사람으로서 너무 좀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백년 전쟁에 맞서서 그렇게 백년 전쟁이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맞서 생명의 길도 그래요. 그건 나는 안 그래가지고 봤습니다. 학생들한테 양적을 보여줬을 때 분위기가 얼마나 엄중하든지 제가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너무 실망을 해서요. 그런 어떤 기성 세대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프레임들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협비하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거의 뭐 그런 걸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가르치려고 하다니 그게 저는 지난번에 그 대선을 앞두고 아마 대선 그 전략의 하나로서 나온 것 같은데 저게 득표가 됐을까? 저쪽에 도움이 됐을까? 오히려 반대편 쪽으로 한 표라도 몰아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뭔가 이렇게 선거에서 어떤 발언을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 애절함 같은 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게 궁금해요. 거기 나왔던 제가 좋아하는 그 한국 현대사 하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어떤 느낌이셨을까? 저도 궁금해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사실 제가 뭐 그 공부를 학생 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뭐 대모만 하고 하다가 이렇게 이제 뭐 정치권 주변에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만 제가 그 선거에도 몇 번 나가고 하면서 계속 느끼는 참 국민들이 뭐 한두 사람은 어리석은지 몰라도 수백만 국민은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좀 만화 수준도 안 되는 그런 걸 갖고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했다는 게 가르치려고 했다는 게 정말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그 이야기 중에 지금 주 선생님 얘기 가장 신랄한데요. 꼭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수준이야 작품을 가지고 그러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뭐 아주 상식 수준에서도 일반 국민들이 다 그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3년 대선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렇게 그 결과나 이런 걸 딱 놓고 보면은 굉장한 깊은 뜻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윤보선하고 박정희 붙었을 때. 그 한국 사회의 가장 어떤 이 참 복잡함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저는 우리 학자들이 그렇게 단순한 그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저기 어떻습니까? 이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간혹 이제 이런 역사 전쟁 벌어지는 걸 보고서 그 등소평이라는 분이 그 뭡니까 이 문화대혁명도 거치고 그 많은 그 충돌 많은 사람들의 그 유혈 거의 내전 상황까지 갔던 그런 그 노선 투쟁을 거친 후에도 이 등소평이 그 본인이 이제 문화대혁명의 피해자이면서도 마오에 대해서 뭐 07 과삼론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절충적 하고서 그렇죠. 예. 그러고 이제 어떤 역사 평가는 뭐 100년 후에 하자 이렇게 하고서 미래로 나가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는데 좀 한국에서는 그런 절충은 안 될까요? 서로를 약간 인정하는 거 말하자면 서로 어떤 입장이 달랐더라도 그걸 좀 인정하는 그런 건 안 될까요? 그게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지나고 나서 다시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박근혜 정권 1년 지나면서 네. 둘 보수와 진보 사이는 더 멀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그런 어떤 멀어져서 이제 정말 서로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네. 그런 상황까지 사실 지금 갔는데요. 네. 사실 진보 운동 세력도 이제는 그게 너무 체질화가 됐는지 네.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 정권 측의 어떤 그 불통을 얘기할 때 제가 네. 드는 생각은 그분들도 전혀 노력을 안 하지 않느냐. 네, 서로 소통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상대한테 불통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너무 체질화돼 있어서 이게 네. 어떻게 타협점을 찾아야 될지 네.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저는 결국은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네. 타협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건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자체 스스로의 체질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 보수나 진보나 네. 그 성찰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굉장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한테서 유신이 보인다고 한다면 네. 지금의 운동권이나 진보에서는 80년대가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나 지금은 21세기고 2014년인데 네. 상당히 깝깝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이제 둘 사이의 접점이 뭘까라는 걸 이제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역사, 인식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화두를 가지고 한번 서로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어떤 한쪽은 불통이라면 한쪽은 고집. 고집. 예. 완전히 그런 식으로 예. 되어 있고 또 뭐 흔히 이제 보면 우리 식자층들 이렇게 술자리에 앉아도 예를 들면 뭐 이승만 그러면 한쪽은 뭐 백범 예.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예. 참 저는 그렇게 어떻게 백범 선생 이야기를 그게 어떤 막 신비화 신화화를 해가지고 예. 저는 이제 사실 제 입장은 뭐 영은영 선생 예. 부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뭐 건국이라고 단어를 쓰면 임시정부의 건국이 이미 되고 국가를 재건한 건데 건국이라는 단어를 쓰면 당신 뉴라이트냐 이렇게 되고 보수냐를 아니 왜 영은행 선생은 건국준비위원회를 하고 건국동맹을 하고 오히려 우익 쪽에서 임정봉대론을 내세워서 건국이라는 단어를 금기시했었는데 이건 뒤집어졌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하시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생각하냐면은 김구 선생은 정말 독립운동을 해서 그런지 마지막에 통일운동을 할 때까지 운동가였던 것 같고 외교론을 하면서 국제정치지 않습니까? 외교가 이승만은 외교가였던 것 같고 여운형은 운동가 정치를 모두 아는 원칙 있는 정치가였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생각이 비슷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랄까 이른바 보수 쪽에서 좌익이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가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좌익도 아닌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거의 백범 선생을 이렇게 존경한다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런 혼돈이 많이 그러니까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보다 더 극우적인 생각을 가져서 신탁 통치는 절대로 거부했던 그런 분인데 여하튼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고 꼬여 있다. 그래서 어떤 뭔가 이승만 또는 아니면
건국 주도한 이승만이나 산업화를 주도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의식이 예. 좀 과잉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좀 과잉돼서 저 과거까지 전부 둘 다 친일 파란색으로 막 몰고 가고 좀 근거가 약간 부족한 많이 부족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하튼 그 이야기를 뭐 하자면 너무 많은 얘기가 있고 좀 끝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앞으로 이런 어떤 우리나라 현대사를 둘러싼 논쟁들이 조금은 발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상대의 어떤 교과서 문제를 놓고 본다면 서로의 어떤 부족한 점을 지적하다 보니까 조금 발전하는 듯한 느낌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교학서가 문제가 됐지만 나머지 7종 교과서들의 서술이 금성 교과서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높이 평가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과서 사태에 묻혀버렸죠, 사실은.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뭐 앞으로 조금씩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 오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나눠서 저도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